진실화해위원회가 6.25 한국전쟁 참전 소년병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미성년자 강제 징집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들여다보는 연속기획 새시대 미래교육. 오늘은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경북 기계공업고등학교로 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6.25 한국전쟁 당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신분으로 징집된 소년병들에 대해 진실을 규명했습니다. 진화위는 병역 의무가 없음에도 징집됐던 소년병들의 희생을 인정하고 국가의 실질적인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강제 징집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정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17살 미성년자 신분으로 강제 징집돼 군번을 받고 현역병으로 전쟁터에 나가야 했던 박태승 전 소년병 중앙회장, 장성건 등 5명의 소년병 전우들과 함께 1년 4개월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6.25 참전 소년병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했습니다. 진화위가 오랜 기간 조사 끝에 마침내 이 사건을 과거사 정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진실규명 결정을 했습니다. 소년병들은 병역 의무가 없음에도 강제 징집돼 국가수호에 공헌했고 무력 충돌의 희생자로서 생명권 침해, 육체적 정신적 피해와 학습권 등 사회적 피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또 국가가 소년병들의 공헌과 헌신에 상응하는 별도의 지원과 예우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년병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국가에 권고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소년병에 대한 국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아쉬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좀 미봉책입니다. 국가 배상의 길이 열린다 하더라도 이번에 명단에 올라와 있는 일부 어르신들에게만 해당하는 사안이거든요. 참전 소년 소녀병 어르신들이 약 3만 명이고요.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은 한 2천에서 3천여 명입니다. 그중에 극히 일부만 이번에 진실 규명이 됐습니다. 특히 소년병 인권 침해 논란의 핵심인 미성년자 강제 징집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류됐습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도 18세 미만은 아동이다. 우리 아동 복지법에도 18세 미만은 아동이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을 우선적으로 국가는 보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화위는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유엔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지만 한국 전쟁 당시 발생한 사건을 현행법으로 소급하거나 국제규범을 원용해 위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위법하지만 위법이 아니라는 모호한 판단. 이에 소년병들은 입법을 통해 소년병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예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 소중한 우리 눈물 많이 흘렸어요. 과거사 갖다 인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 시발 뭐만 참만게라 6.25 참전하고 6.25 소년병들 꼭 한번 뭐만 돌아보라고 내가 말하고 싶어요. 국가를 위해 싸운 어린 소년병들이 90이 넘은 늙은 소년병이 되어선 국가를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 도심 한가운데서 22년간 운영해온 228 기념공원 헌혈의 집이 문을 닫았었죠. 달서구 월성동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헌혈 인구를 늘리고자 유동 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곳을 우선 고려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마련된 헌혈의 집 신월성센터. 건물 밖에서 적십자 봉사원들이 헌혈에 동참해달라며 캠페인을 벌입니다. 22년간 36만 명이 찾았던 228 기념공원 헌혈의 집이 문을 닫고 아파트 밀집 지역인 월성동 한가운데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154제곱미터 규모로 체열 침대 7대, 혈장 성분 체열기 3대가 갖춰져 있습니다. 헌혈 인구를 늘리고자 유동 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곳을 우선 고려했습니다. 반경 1km 이내 유동 인구라든지 교통, 상권, 건물의 신축 정도, 체혈 공간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달서구 지역의 헌혈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최고의 목적을 두고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문을 열고 운영한 지 한 달, 헌혈자의 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주 하루 평균 헌혈자는 38.3명으로 개소 첫 주보다 12명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제가 한 헌혈이 위급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헌혈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경북 혈액원은 하루 평균 헌혈자 수 40명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신월성 헌혈의 집은 1목표 한 40명을 해서 연간 13,000명을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대구 시내 혈액 수급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7월과 8월은 무더위와 장마, 그리고 학생들의 방학 등 요인으로 인해 매년 혈액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혈액원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젊은 분들이 와서 헌혈을 해주시고 가면 이 헌혈 행기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은 환자들이 피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모두 헌혈을 많이 해주세요. 한편 헌혈의 집 신월성센터의 공식 개소식은 오는 19일 열립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들여다보는 연속기획 새시대 미래교육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경북 기계공업고등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북 기계공업고등학교는 기계 메카트로닉스 분야 마이스터 고등학교입니다. 인성과 직무 역량을 갖춘 창의적인 기술 인재 육성이라는 목표에 발맞춰 선취업 후 진학 제도를 운영합니다. 학생들의 자기 주도성과 선후배 간의 소통을 위해 멘토 멘티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을 무학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에 과정평가형 산업기사를 도입하여 고등학교에서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기능 육성 명문 학교로서 전국 기능 경기 대회 기능인 육성 최우수 기관으로 20여 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경북 기계공업고등학교는 직무 능력과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을 운영합니다. 이 가운데 IP 마이스터 동아리가 대표적입니다. 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산업계가 원하는 예비 기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산업 현장의 문제를 탐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활동으로 학교는 학생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취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저 또한 이 IP 마이스터 과정에서 얻은 기술과 경험들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국어와 영어 수업을 접목한 이른바 독토익 수업도 눈에 띄는 방과 후 활동입니다. 독토익은 국어 선생님과 영어 선생님이 함께 진행하는 수업으로 결과적으로는 영어 능력을 향상시켜 토익 점수를 높이기 위한 활동입니다. 딱딱한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놀이 형식의 수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이나 대기업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영어 향상률을 좀 높이는 것 같고 국어 지문을 아무래도 먼저 보다 보니까 영어 지문에 모르는 단어들을 유추하면서 실력이 향상됐던 것 같습니다.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는 1학년 때는 인성을, 2학년 때는 직무 역량을, 3학년 때는 취업 역량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을 잘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만 대기업과 공기업의 이 학교 학생 59명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능력을 갖춘 기술 인재 육성. 학교에 설치된 이 기능탑은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 대구에도 반려동물 14만 마리가 등록돼 있을 정도로 반려동물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10만 마리 이상이 버려지는 등 동물 복지와 보호에 대한 인식과 제도는 산업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구는 다른 도시에 비해 보호와 복지 정책이 미흡한 수준이어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우성문 기자입니다.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새시대 희망 포럼이 개최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이웃 간 갈등이나 동물 학대와 유기 등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또는 대구시가 동물이 살기 좋은 곳인가를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반려동물은 여전히 물건 취급하며 생명으로 존중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조사에 따르면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률이 36%에 이르고 기르는 동물로는 개 73.9%, 고양이가 32.4%이며 어류와 조류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10집 중 3집 이상이 개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기르는 셈이지만 버려지거나 잃어버리는 반려동물도 많습니다. 한 해 동안 구조나 보호된 유실, 유기동물은 11만 3,440마리에 이르고 개와 고양이가 대부분인데 보호소에서 입양되는 비율은 27.5%에 불과한 반면 자연사 비율이 26.9%, 안락사는 16.8%입니다. 대구의 경우 보호소 동물의 44.1%가 사실상 방치돼 폐사하는 자연사를 당하고 있어 전국 평균 29.8%를 훨씬 웃돌았는데 지난해는 보호소에 입소한 새끼 고양이 2,511마리 중 60% 가까이 자연사하기도 했습니다. 산업이 성장하는 속도만큼 사실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나 이제 그런 부분이 개선 속도가 따라잡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었거든요. 지자체에 맞는 어떤 그런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토론자로 나선 동물자유연대 최일택 전략사업국장은 대구시는 동물복지 정책의 기조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서울에 105명, 경남도 34명에 이르는 동물보호관도 대구는 4명에 불과할 정도로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 제안자인 윤경근 의원은 대구에도 종합적인 동물보호센터가 필요하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후 동물복지 조례안 발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시 신청사가 들어올 예정인 옛 두류정수장 주변에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습니다. 1종 주거지역엔 도시계획법상 4층 이하의 저층주택만 지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신청사 예정부지 주변을 개발하고 두류공원을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종 주거지역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류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주택가는 대부분 도시계획법상 제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공원 남서쪽에 609필지, 동쪽에 559필지 등을 모두 합치면 2,000필지가 넘는 토지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묶여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주택은 4층까지만 지을 수 있고 용적률은 200% 이하로 제한됩니다. 두류공원 주변 지역이 지난 30여 년 동안 개발해서 소외되어 온 이유입니다. 우리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하루빨리 제2종으로 상향 조정해가지고 이 건물 자체가 전부 2층, 3층인데 하루빨리 이게 우리가 정개축을 해서 5층 이상이라도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조속히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2000년 개정 도시계획법이 시행되면서 1종과 2종, 3종으로 세분화됐습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만 해도 단독주택은 7층까지, 아파트는 12층까지 지을 수 있고 용적률 또한 250%까지 허용됩니다. 달서구에는 두류공원 주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 지금의 용도지역으로는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과 두류공원 개발에 발을 맞출 수 없다며 이 문제를 공식화했습니다. 신청사가 만약에 건립되고 나면은 공원도 같이 개발을 할 텐데 이제 신청사 구경, 관광, 또 놀이시설, 이랜드, 또 두루공원 이렇게 왔을 때 버스 타고 그냥 바로 그냥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인근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 그래야 전체적인 랜드마크가 되지 않느냐. 두류공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용도지역 상향 조정에 이견은 없지만 일부에서는 공원 주변이 빌딩 숲으로 개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이고 개인적인 재산으로 봐서라도 좋고 좋아요. 그거는 뭐 두 번 다시 말할 것도 없고 좋은데 이제 하나에 좀 생각할 점이 있다면은 주거 3종이나 또 상업지역이나 대보면은 20초이고 30초이고 고층이 올라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 우리 공원이 안 갈리겠나? 그게 하나의 이제 좀 염려스러운 점이 있죠. 마침 두류공원 일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국회 국토위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용도 지역의 상향 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달서구도 이 일대 종 상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일면서 부산 지역 지자체들 역시 너도나도 황토길 조성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최근 SNS에 올라온 비 온 뒤 황토길 모습이 화제입니다. 건강과 힐링을 위해 만든 길이 오히려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건데요. 유행처럼 만들기만 하고 운영 관리에는 소홀해 황토길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봄 부산 해운대구가 장산 계곡에 만든 황토길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줄을 잇습니다. 길이는 150m. 비가 온 후지만 바닥이 평탄하고 이물질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배수로를 내고 매일 쓸기 때문입니다. 구청은 비가 내리면 방수포를 덮어 황토를 보호합니다. 구청 잠이 잘하더라고. 뒤에 요각질 생기니까 안 생기고 피부도 좋아지는 것 같고 당도 내려간다 하고 그러니까 모든 면이 다 좋으니까 좀 매일 와요. 금정구 회동수원지 주변에 조성된 황토숲길. 10여 년 전인 지난 2013년 준공됐습니다. 길이만 1km가 넘습니다. 하지만 비만 오면 황토길이 쑥대밭이 됩니다. 일전에 비가 많이 왔을 적에는 막 너무 질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못 걷고 이러던데 작년 9월달인가 한번 또 흙을 갖다 덮어가지고 또 이렇게 보수공사를 좀 했습니다. 그때는 한 4, 5일 동안 이제 보수공사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사람들 못 당기게 해가지고. 숲길 전체가 황토다 보니 우회로가 없습니다. 빗물을 머금은 질퍽한 황토길은 맨발이나 신발이나 곤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고 난 뒤 황토길은 매우 미끄럽기 때문에 특히 이 같은 경사로를 내려올 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구청은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지만 지늘게 덮여 더욱 미끄러워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물질도 문제입니다. 애완동물의 배설물은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들여 만든 황토길. 관리가 부실하면 시민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달서 디지털 선사관이 실감 미디어 콘텐츠인 도심 속 선사인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도심 속 선사인은 거대 원시인 석상 이만홍과 선사 미니어처의 모험을 도시 풍경과 접목해 만든 콘텐츠입니다. 도심 속 선사인과 함께 달서구에서 출토된 유물을 생성형 아트 기술로 변환시킨 유물의 발견도 관광객들에게 첫 선을 보였습니다. 올해 2월 개관한 달서 디지털 선사관은 선사시대와 첨단 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올 2학기 대구 행복기숙사에 입소할 신규 입사생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입소 연장 희망자를 제외한 300여 명 규모며 대구 경북 소재 대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비는 한 달에 25만 2천 원이며 식비는 한 끼에 5천 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기숙사 식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에는 체력 단련실과 세탁실, 독서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들도 갖춰져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에 6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합니다. 달성군이 5억 원의 출연금을 대구 신용보증재단에 내면 출연금의 12배인 60억 원 규모의 경영 안정자금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시스템입니다. 경영 안정자금은 농협은행 달성군 지부와 대구은행 화원지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달성군에 사업장 주소가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최대 3천만 원, 기업은 7천만 원입니다. 달서구가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로 16,870가구에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저소득 가정 900여 가구에는 냉방용품을 전달합니다. 무더위 쉼터 143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경로당에는 냉방비 6만 원을 증액 지원합니다. 국채보상운동 기념 도서관이 오는 29일부터 나흘 동안 늘봄형 도서관 학교 방학 특강, 보드게임과 함께하는 책놀이를 운영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초등학생은 도서관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됩니다. 서구청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28억 원을 부과 고지했습니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사는 모바일 앱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구시가 다음 달 4일까지 지역에 사는 사회적 고립 청년의 규모와 주거 등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는 지원사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수, 감전 등의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각 시도는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 복구와 안전조치 강화에 나섰는데요. 앞으로 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더욱 철저한 호우 예방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